여행지에서 우연히 만난 67세 남자와의 일, 그리고 반전. 그의 손길이 저를 감싸 안았을 때 저의 마음은 점점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저의 옷을 하나씩 내릴 때마다 저는 여자로서 잊고 있었던 감각이 점점 되살아나고 있었죠. 그와 함께 한 밤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할 정도로 강렬했던 밤이었습니다. 그렇게 지난 밤을 보내고 난 후 아침 그와 같이 걷다가 그는 잠깐 기다리라며 어디론가 사라졌죠. 한참이 지나도 오지 않아서 찾아다니다 우연히 한 여자와 같이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녀와 같이 있는 그의 모습은 정말 편해 보였고 여유가 있었습니다. 뭐지? 나는 그저 노란한 사람인 건가? 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어요. 그 광경을 보고 난 후 제 발은 이미 집으로 향하고 있었죠. 하지만 그가 다시 붙잡길 바라는 마음도 없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제가 한 생각이 오해라고 얘기해 주길 바랐죠. 이런 저의 마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야기 시작하기 전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댓글 남겨주시면 여러분에게 따뜻한 행운이 찾아갑니다. 저는 노미숙입니다. 올해 60살이 되었죠. 은퇴 후 집에만 있다 보니 하루하루가 참 길더라고요. 자녀들은 다들 바쁘다며 연락도 뜸해졌습니다. 그러던 중 친구 영자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미숙아, 너 요즘 집에만 있지 말고 여행이나 한번 다녀와. 내가 좋은 곳 알려줄게. 처음엔 혼자 여행이라니 뭔가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매일 같은 일상의 반복이 답답해서 결국 가방을 쌌죠. 2박 3일 소도시 여행, 그리 멀지 않은 곳이었어요. 기차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혼자가 익숙해졌을까? 젊을 때는 항상 누군가와 함께 있었는데 말이에요.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난 후 벌써 7년이 흘렀네요. 호텔에 도착해서 체크인을 마치고 방에 짐을 풀었습니다. 아직 해가 지지 않았으니 근처를 좀 둘러보고 싶었어요. 가이드북에 나온 작은 찻집이 호텔에서 도보로 10분 거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막상 나와보니 길이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골목이 이리저리 얽혀 있고 간판들도 비슷비슷해서 어디로 가야 할지 감이 안 오더라고요. 휴대폰으로 지도를 보려고 했는데 이상하게 위치가 제대로 잡히지 않았어요. 한참을 이리저리 헤매다가 결국 포기하고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쪽이 호텔 방향인지도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점점 해가 져서 어둑어둑해지니까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그때 뒤에서 누군가 말을 걸어왔어요. 실례합니다. 혹시 길을 찾고 계신가요? 뒤돌아보니 중후한 인상의 남자분이 서 계셨습니다. 키가 꽤 크고 회색 머리가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죠. 나이는 저보다 조금 더 많아 보였어요. 아, 네. 사실 길을 잃었어요. 호텔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어느 쪽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어느 호텔이신지 말씀해 주시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 동네는 제가 자주 와서 잘 알거든요. 목소리가 참 따뜻했어요. 요즘 같은 세상에 낯선 사람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도와주다니 조금 의외였습니다. 하지만 왠지 나쁜 사람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린 호텔이요. 정말 감사합니다. 아, 거기면 제가 그쪽으로 가는 길이에요. 함께 가실까요? 네, 정말 고맙습니다. 혼자 여행 오신 건가요? 네, 저도 혼자예요. 은퇴 후 시간이 많아져서 이런저런 곳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께 호텔까지 걸어가면서 짧은 대화를 나눴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남자분과 걷는 동안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오랜만에 누군가와 나란히 걸어본 것 같았습니다. 호텔 앞에서 헤어지면서 그분이 말했어요. 다행히 무사히 도착하셨네요.
이 근처는 처음 오시면 길을 잃기 쉬워요. 정말 감사했습니다. 덕분에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었어요. 천만에요. 그런데 혹시 내일은 어디 가실 예정이세요? 오동도를 가보려고 하는데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어요. 그곳이라면 제가 잘 알죠. 혹시 괜찮으시다면 내일 함께 가시는 게 어떨까요? 오늘처럼 또 길을 잃으실 수도 있고 혼자 다니시는 것보다 안전하기도 하고요. 순간 망설여졌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과 함께 여행을 한다는 게 조금 어색했거든요. 하지만 오늘 길을 잃었을 때 이분이 도와주지 않았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그리고 왠지 믿을 만한 사람 같더라고요. 그래도 될까요? 너무 패가 되는 건 아닌지. 전혀요. 저도 혼자 다니는 것보다 함께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는 서로의 이름도 모른 채 내일 함께 여행하기로 했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와의 약속이 생겼다는 게 신기했어요. 방으로 돌아가면서도 계속 그분 생각이 났습니다. 이런 따뜻한 만남이 있을 줄이야. 가슴 한편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호텔 로비에서 만났습니다. 장태수라고 자기소개를 하더라고요. 저도 미숙이라고 말씀드렸죠. 이름을 알고 나니 어제보다 훨씬 친근하게 느껴졌어요.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오동도 가기 딱 좋은 날씨입니다. 태수 씨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저도 모르게 따라 웃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함께 아침을 맞이한다는 게 이렇게 기분 좋은 일인지 몰랐어요. 버스를 타고 오동도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바다가 정말 아름다웠어요. 태수 씨는 중간중간 이곳저곳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줘서 지루할 틈이 없었습니다. 저기 보이는 섬이 오동도예요. 동백꽃으로 유명한 곳이죠. 정말 예쁘네요. 처음 와보는데 이렇게 아름다운 줄 몰랐어요. 오동도에 도착해서 천천히 걸어 다녔습니다. 동백나무 사이로 난 길을 따라 걷는데 태수 씨가 자꾸 제 걸음에 맞춰주더라고요. 혼자 걸을 때와는 전혀 다른 느낌이었어요. 공방 거리에 들어서니 작은 가게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수제 액세서리, 도자기, 목공예품들이 예쁘게 진열되어 있었어요. 한 가게 앞에서 발걸음이 멈춰졌습니다. 이 열쇠고리 참 예쁘네요. 작은 나무로 만든 열쇠고리였는데 동백꽃 모양이 새겨져 있었어요. 오동도의 상징인 동백꽃을 형상화한 것 같았습니다. 가격도 부담스럽지 않아서 하나 샀어요. 좋은 선택이에요. 기념품으로 딱 좋겠네요. 태수 씨도 뭔가 사는 모양이었지만 자세히 보지는 않았습니다. 각자 쇼핑을 마치고 다시 걷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가방에서 뭔가 떨어지는 소리가 났어요. 아까 산 열쇠고리였습니다. 가방 지퍼를 제대로 닫지 않았나 봐요. 아, 떨어뜨렸네요. 태수 씨가 재빨리 주워줬어요. 그런데 제 열쇠고리를 보더니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이거 혹시 오동도 수제 가게에서 파는 거죠? 네, 맞아요. 방금 전에 샀어요. 태수 씨가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저와 똑같은 열쇠고리였습니다. 디자인이 완전히 같고 색깔만 다를 뿐이었어요. 제 것은 연한 갈색이었고 태수 씨 것은 진한 갈색이었죠. 세상에, 이게 어떻게... 저는 당황스러워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는 건가요? 수많은 기념품 중에서 하필 같은 걸 고르다니. 그런데 태수 씨는 오히려 웃고 있었어요. 참 신기하네요. 취향이 비슷한가 봅니다. 너무 우연 같아서 놀랐어요. 이런 일도 있구나 싶어서요. 좋은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인연이 있다는 뜻 아닐까요? 태수 씨의 말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인연이라는 말이 이렇게 따뜻하게 들릴 줄 몰랐어요.
그동안 혼자 지내면서 잊고 있었던 감정이 조금씩 깨어나는 것 같았어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정말 신기해요. 그 후부터는 더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서로의 취향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여행 경험도 나누고요. 태수 씨는 정말 좋은 분이었어요. 말을 차근차근 들어주고 제 의견도 존중해 주더라고요. 점심시간이 되어서 바다가 보이는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태수 씨가 자연스럽게 의자를 빼주고 메뉴도 함께 보면서 추천해 줬어요. 오랜만에 누군가와 마주 앉아 식사를 하니 음식 맛도 더 좋게 느껴졌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니 어느새 오후가 되어 있었어요. 태수 씨가 제안했습니다. 혹시 시간이 되시면 도자기 공방 체험을 해보는 게 어떨까요? 여기 유명한 곳이 있거든요. 좋네요. 해보고 싶었어요. 작은 공방에 들어서니 흙냄새가 코끝을 스쳤어요. 물레 앞에 앉아서 처음으로 도자기를 만들어 보는데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흙이 자꾸 비틀어지고 모양이 엉망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어요. 태수 씨가 웃으며 다가왔어요. 그리고 제 손 위에 살며시 자신의 손을 올려줬습니다. 이렇게 힘을 빼고 천천히 해보세요. 따뜻한 손길이 느껴지면서 마음이 차분해졌어요. 오랜만에 누군가의 손길을 느끼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함께 만든 작은 화분이 완성되자 왠지 뿌듯했어요. 우리가 함께 만든 거네요. 그러게요. 좋은 기념품이 될 것 같아요. 공방을 나와서 섬마을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낚시터에 들러 바다를 바라보며 앉아 있었어요. 태수 씨는 낚시대를 던지고 저는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태수 씨가 갑자기 물어봤어요. 그냥 하루하루 지내죠. 은퇴 후에는 특별할 게 없어서요. 외롭지 않으세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너무 외로웠거든요. 하지만 지금까지 그런 말을 누구에게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가끔은 외로워요.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태수 씨는 조용히 제 말을 들어주고 있었어요. 저도 그래요. 혼자 있다 보니 말할 사람도 없고 누군가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도 없고요. 정말요? 네. 그런데 오늘 미숙 씨와 함께 있으니까 오랜만에 마음이 편해지는 걸 느껴요. 태수 씨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저도 똑같은 기분이었거든요. 해가 지기 시작했어요. 둘이서 작은 카페에 들어가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젊었을 때 꿈, 가족 이야기, 그동안 혼자 지내온 시간들. 미숙 씨는 정말 따뜻한 분이에요. 태수 씨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한테 그런 말을 해주는 사람이 오랜만이에요. 그러자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저는 그냥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아내였을 뿐이었어요. 한 사람의 여자로서 인정받는다는 느낌을 잊고 살았던 것 같아요. 괜찮으세요? 태수 씨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네, 괜찮아요. 그냥 오랜만에 이런 기분을 느껴서요. 어떤 기분이요? 한 여자로서 존중받는 기분이요. 태수 씨가 제 손을 살짝 잡았어요. 따뜻하고 단단한 손이었습니다. 미숙 씨는 충분히 아름다운 여성이에요. 그걸 잊지 마세요. 가슴이 뛰었어요. 정말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카페를 나와서 바닷가를 걸었어요. 달빛이 바다에 반짝이고 파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느새 태수 씨와 제가 손을 잡고 걷고 있었어요. 오늘 정말 좋았어요. 저도요. 이런 하루를 보낼 수 있을 줄 몰랐어요. 호텔 앞에 도착했을 때 둘 다 아쉬운 마음이 컸습니다. 헤어지기가 싫었어요. 미숙 씨, 태수 씨가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혹시 괜찮으시다면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그날 밤을 함께 보내게 되었어요. 오랜만에 누군가의 따뜻함을 느끼며 잠들었습니다. 혼자가 아닌 둘이라는 게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어요. 다음 날 아침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에 눈을 떴어요. 옆자리에 태수 씨가 조용히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어젯밤이 꿈만 같았어요. 정말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던 것 같아요. 태수 씨도 깨어나더니 미소를 지었어요. 잘 주무셨어요? 네, 정말 오랜만에 푹 잤어요. 함께 호텔 조식을 먹고 오늘 계획을 이야기했습니다. 마지막 날이니까 좀 더 여유롭게 보내기로 했어요. 오늘은 뭘 하고 싶으세요? 글쎄요. 아직 못 본 곳들을 둘러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공방 거리 쪽으로 다시 가볼까요? 어제 못 본 가게들도 있을 테니까요. 오전에는 함께 산책을 했어요. 태수 씨 손을 잡고 걸으니까 마음이 포근했습니다. 어젯밤 이후로 뭔가 더 가까워진 느낌이었어요. 점심 먹고 공방 쪽에 갈까요? 좋아요. 저도 어제 못 본 것들이 있어서요. 점심을 먹고 공방 거리로 향했습니다. 태수 씨는 먼저 가서 벤치에서 기다리겠다고 했어요. 저는 작은 선물 하나만 사고 올게요. 금방 갈게요. 천천히 보세요. 저는 여기서 기다릴게요. 공방에 들어가서 이것저것 구경하고 있었어요. 작은 목걸이 하나가 마음에 들어서 사려고 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포장도 예쁘게 해달라고 부탁했거든요. 20분 정도 지나서 공방을 나왔어요. 태수 씨가 기다리고 있을 벤치 쪽으로 가려는데 길모퉁이에서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카페 창가에 태수 씨가 앉아 있는 게 보였어요.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맞은편에 중년 여성 한 분이 앉아 있었어요. 와인색 손수건을 매만지면서 뭔가 진지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여자분의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 보였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두 사람이 손을 맞잡고 있다는 거였어요. 태수 씨가 그 여자분의 손을 꼭 잡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몸을 돌렸어요. 다가가서 인사할 용기도 없었고 그냥 지나쳐 버렸습니다. 마음속에서 뭔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어젯밤이 태수 씨에게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저는 혼자 착각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1시간 후 태수 씨가 호텔로 찾아왔어요. 미숙 씨, 어디 갔었어요? 벤치에서 기다렸는데 안 오셔서 걱정했어요. 아, 일찍 끝나서 그냥 돌아왔어요. 말투가 어색해졌어요. 아까 본 장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표정이 안 좋아 보이는데.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그럼 카페라도 가서 쉴까요? 괜찮아요. 그냥 여기서 쉬고 싶어요. 태수 씨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분명히 뭔가 달라진 걸 느끼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저녁은 함께 드실까요? 글쎄요. 좀 더 생각해 볼게요. 예전 같으면 바로 좋다고 했을 텐데 지금은 선뜻 대답이 나오지 않았어요. 태수 씨도 제 변화를 눈치챘는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럼 연락 주세요. 저는 방에 있을게요. 태수 씨가 나간 후 침대에 앉아 생각에 잠겼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었는데 하루 만에 이렇게 변할 수 있다니. 저녁 시간이 되어도 태수 씨에게 연락하지 않았어요. 혼자 호텔 식당에서 간단히 식사를 했습니다. 태수 씨 생각이 나면서도 한편으로는 서운한 마음이 컸어요. 밤이 되어서야 태수 씨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괜찮으세요? 혹시 제가 뭔가 잘못했다면 말씀해 주세요. 문자를 보면서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혹시 제가 오해하고 있는 건 아닐까 싶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 장면이 너무 선명하게 기억났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피곤해서 일찍 쉬려고요. 그렇게 대답하고 휴대폰을 꺼버렸어요. 오늘은 태수 씨와 떨어져서 잠들고 싶었습니다. 어제까지의 달콤한 기분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태수 씨가 노크를 했어요. 미숙 씨, 아침 드실까요? 문을 열어주긴 했지만 어색한 분위기는 여전했습니다. 태수 씨도 제가 달라진 걸 확실히 느끼고 있는 것 같았어요. 어젯밤 잘 주무셨어요? 네, 그런대로요. 예전 같으면 따뜻하게 대답했을 텐데 지금은 말수가 현저히 줄어들었어요. 태수 씨는 뭔가 말하려다가 참는 모습이었습니다. 조식을 먹으면서도 대화가 끊어졌어요. 어색한 침묵만 흘렀습니다. 태수 씨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오늘은 뭘 하고 싶으세요? 사실은요. 잠깐 망설였지만 결심했습니다. 오늘 일찍 서울로 돌아가려고 해요. 태수 씨가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갑자기요? 내일까지 계시기로 하지 않았나요? 급한 일이 생겨서요. 집에서 연락이 왔거든요.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그럴듯한 핑계가 필요했습니다. 그렇다면 어쩔 수 없죠. 몇 시 기차세요? 오후 2시 기차요. 태수 씨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그럼 기차역까지 배웅해 드릴게요. 괜찮아요. 혼자 갈 수 있어요. 아니에요. 마지막까지 함께 하고 싶어요. 태수 씨의 목소리에 아쉬움이 묻어났어요. 저도 마음 한편으로는 그랬지만 어제 본 장면 때문에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체크아웃을 하고 기차역으로 향했어요. 택시 안에서도 별말이 없었습니다. 창밖 풍경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기차역에 도착해서 표를 끊었어요. 아직 시간이 1시간 정도 남아 있었습니다. 커피라도 마실까요? 태수 씨가 제안했지만 마음이 내키지 않았어요. 저는 괜찮아요. 혼자 있고 싶어요. 그럼 저는 잠깐 화장실 다녀올게요. 태수 씨가 자리를 비운 사이 저는 대합실 카페에서 커피를 주문했어요. 주문하고 기다리는 동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정말 이렇게 끝내는 게 맞는 걸까요? 하지만 어제 본 그 장면을 생각하면 더 이상 태수 씨를 믿을 수가 없었어요. 커피를 받으러 가는 사이 태수 씨는 보이지 않았어요. 화장실에서 아직 안 나온 모양이었습니다. 커피를 들고 자리로 돌아왔는데 제 가방 옆에 작은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주변을 둘러봤지만 태수 씨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봉투를 열어보니 작은 편지와 선물이 들어 있었어요. 선물은 어제 공방에서 함께 만든 작은 화분이었습니다. 언제 가져왔는지 모르겠지만 예쁘게 포장되어 있었어요. 편지를 펼쳐보았습니다. 미숙 씨께 짧은 시간이었지만 정말 행복했습니다. 오랜만에 한 여자를 마음으로 만날 수 있어서 감사했어요. 어제부터 무슨 일인지 마음의 벽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뭔가 잘못했다면 용서해 주세요. 내가 더 일찍 다가섰다면 당신은 나를 믿어주었을까요? 혹시 오해가 있었다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당신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편지를 읽으면서 눈물이 났어요. 태수 씨도 저와 같은 마음이었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분과의 관계는 뭐였을까요? 주변을 다시 둘러봤지만 태수 씨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어요. 조용히 사라져버린 것 같았습니다. 기차 시간이 가까워져서 승강장으로 향했어요. 혹시 태수 씨가 나타날까 싶어서 뒤돌아보기도 했지만 끝내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기차에 올라 창가 자리에 앉았어요. 기차가 출발하면서 여수가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가슴 한편이 텅 빈 것 같았어요. 태수 씨와의 3일간이 꿈만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행복했는데 마지막에는 이렇게 씁쓸하게 끝나버렸네요. 편지를 다시 읽어보면서 생각했어요. 혹시 제가 성급하게 판단한 건 아닐까요? 하지만 이미 기차는 서울로 향하고 있었고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오랜만에 느꼈던 사랑의 감정이 이렇게 끝나버리는 게 너무 아쉬웠습니다. 태수 씨도 지금 어떤 기분일까요? 핸드폰을 꺼내서 태수 씨 번호를 바라봤어요. 전화를 걸고 싶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핸드폰을 다시 가방에 넣고 눈을 감았어요. 서울에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마음은 계속 여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태수 씨 생각이 자꾸 났어요. 책상 위에 태수 씨가 준 작은 화분과 열쇠고리를 놓아두고 매일 바라보고 있었어요.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지만 치울 수도 없었습니다. 친구 영자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여행 어땠어? 기분 전환됐지? 응, 그런대로. 목소리가 왜 그래? 뭔가 있었나? 영자에게는 자세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오늘도 어김없이 책상 앞에 앉아 열쇠고리를 만지작거리고 있었어요. 태수 씨의 편지도 다시 꺼내서 읽어봤습니다. 내가 더 일찍 다가섰다면 당신은 나를 믿어주었을까요? 이 문장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어요. 태수 씨는 끝까지 저를 원망하지 않았는데 저는 왜 그렇게 성급하게 판단했을까요? 편지를 다시 차근차근 읽어보던 중 한 구절이 눈에 들어왔어요. 언젠가 내 동생이 건강을 되찾으면 여수에 다시 같이 오겠다는 말을 했었죠. 동생? 갑자기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그날 카페에서 본 여자가 태수 씨의 동생이었다는 뜻인가요? 편지를 다시 읽어보니 여기저기 동생 이야기가 나와 있었어요. 어떻게 이걸 놓쳤을까요? 처음 읽을 때는 너무 감정적이어서 제대로 못 봤나 봐요. 동생이 많이 아파서 걱정이 많았는데 미숙 씨와 함께 있으면서 마음이 많이 편해졌어요. 동생이 치료받느라 힘들어할 때 제가 곁에 있어주지 못해서 미안했거든요. 편지 곳곳에 동생 걱정하는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그제야 그날 카페에서 본 장면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와인색 손수건을 매만지던 여자, 눈물을 닦는 모습, 태수 씨가 손을 잡고 위로하던 모습, 모든 게 아픈 동생을 걱정하는 오빠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아, 내가 뭘 한 거지. 가슴을 치며 탄식이 나왔어요. 저는 완전히 오해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태수 씨에게 다른 여자가 있다고 생각하고 혼자 상처받고 도망치듯 떠나버렸던 거죠. 눈물이 쏟아졌어요. 태수 씨는 아무 잘못이 없었는데 저 혼자 착각하고 상처를 준 거였어요. 그렇게 따뜻하게 대해준 분에게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핸드폰을 꺼내서 태수 씨 번호를 찾았어요. 하지만 전화를 걸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어떤 얼굴로 사과해야 할까요? 문자라도 보내려고 했지만 뭐라고 써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오해했어요라고 하기에는 너무 늦어버렸어요. 며칠 동안 고민했지만 결국 연락하지 못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더 어려워졌습니다. 태수 씨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저를 원망하고 있을까요? 동생분이 많이 아프다고 했는데 지금은 어떤지도 걱정됐어요. 태수 씨 혼자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제가 옆에 있어줬어야 하는데 후회만 깊어져 갔어요. 진실을 알게 되니까 더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뿐이었습니다. 태수 씨의 마음을 믿지 못했던 저 자신이 한심했어요. 열쇠고리를 손에 쥐고 눈물을 흘렸어요. 이렇게 소중한 인연을 제 손으로 망쳐버렸다는 생각에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한 달이 지났어요. 매일 태수 씨 생각만 하면서 지내다가 결국 결심했습니다.
다시 여수로 가보기로 했어요. 혹시나 태수 씨를 만날 수 있을까 하는 마음도 있었고, 제대로 사과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아니면 최소한 그때의 기억들을 정리하고 싶었어요. 작은 여행 가방 하나만 들고 다시 기차에 올랐어요. 지난번과 같은 자리에 앉아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 달 전 이곳을 떠날 때와는 전혀 다른 심정이었어요. 여수에 도착해서 같은 호텔을 잡았어요. 체크인을 하면서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로비에서 태수 씨를 만날 수도 있을까 싶어서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오동도로 향했어요. 한 달 전 태수 씨와 함께 걸었던 그 길을 혼자 걸어보니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공방 거리에 도착해서 하나하나 둘러봤어요. 그때 열쇠고리를 샀던 가게, 함께 도자기를 만들었던 공방, 커피를 마셨던 카페, 모든 곳이 추억으로 가득했어요. 혹시나 해서 공방 사장님께 물어봤어요. 혹시 한 달 전에 여기 오신 남자분 아세요? 키가 크시고 머리가 회색인. 아, 태수 씨 말씀이세요? 요즘 안 보이던데. 어디 가셨나? 사장님도 태수 씨를 기억하고 있었어요. 단골 손님이었나 봅니다. 혹시 연락처를 아시나요? 미안해요. 개인정보는 알려드릴 수가 없어서 당연한 말씀이었어요. 아쉬웠지만 이해했습니다. 그날 오후에는 우리가 함께 앉았던 벤치를 찾아갔어요. 혼자 앉아서 바다를 바라보니 그때 태수 씨와 나눴던 대화가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외롭지 않으세요? 저도 그래요. 혼자 있다 보니 그때 태수 씨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저녁에는 우리가 마지막 밤을 보냈던 카페에 갔어요. 같은 자리에 앉아서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그날 밤을 떠올렸어요. 한 여자로서 존중받는 기분이요. 제가 했던 말이 기억났어요. 태수 씨는 정말로 저를 한 여자로 봐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그 마음을 의심했었죠. 이틀째 되는 날에도 같은 곳들을 돌아다녔어요. 하지만 태수 씨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혹시 서울로 돌아가신 건 아닐까 생각했어요. 마지막 날 오후 포기하고 호텔로 돌아가려고 했어요. 가방을 들고 오동도 입구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방에서 열쇠고리가 떨어지는 소리가 났어요. 그때 샀던 동백꽃 열쇠고리였습니다. 주워서 가방에 다시 넣으려고 하는데 또 같은 열쇠고리 들고 다니시네요.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천천히 뒤돌아보니 태수 씨가 서 있었어요. 한 달 전과 똑같은 모습으로 미소를 지으며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태수 씨,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말 태수 씨였어요. 여기 또 오셨네요. 혹시 저를 찾으러 오신 건가요? 태수 씨의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했어요. 원망하는 기색은 전혀 없었습니다. 네. 사과하고 싶어서요. 사과요? 무슨, 제가 오해했어요. 편지를 다시 읽어보니까 동생분 이야기가 나와 있더라고요. 태수 씨의 표정이 밝아졌어요. 아, 그거였군요. 그날 동생이 갑자기 힘들어해서 만나게 됐거든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어요. 눈물이 났어요. 한 달 동안 억눌러왔던 감정이 터져나왔습니다. 태수 씨가 다가와서 제 어깨를 가만히 두드려줬어요. 괜찮아요. 이해해요. 두 사람이 눈을 마주치며 미소를 지었어요. 한 달 동안의 오해와 그리움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여수에서 재회한 후 태수 씨와 저는 조심스럽게 다시 시작했어요. 서울로 돌아온 후에도 자주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안부 인사 정도였지만 점점 서로의 일상을 나누게 되었어요. 태수 씨는 동생분 간병을 위해 서울 근처로
이사를 오셨다고 했습니다.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왔어요. 첫눈이 내리던 날 태수 씨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미숙 씨, 눈 구경하러 나오실래요? 좋아요. 어디서 만날까요? 한강공원 어떠세요? 설경이 예쁠 것 같아요. 그렇게 다시 만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러워졌습니다. 한강공원을 걸으면서 태수 씨가 제 손을 살며시 잡았어요. 따뜻한 손길이 겨울 추위를 녹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동생분은 어떠세요? 많이 좋아졌어요. 미숙 씨 덕분에 제가 힘을 얻어서 더 잘 돌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뭘 했다고요? 존재만으로도 힘이 됐어요. 태수 씨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주말이면 함께 시장을 다녔어요. 손을 잡고 이것저것 구경하면서 장을 보는 게 이렇게 즐거운 일인 줄 몰랐어요. 이 채소 어때요? 싱싱해 보이죠? 네, 좋네요. 뭘 해드릴까요? 된장찌개 어떠세요? 제가 끓여드릴게요. 그렇게 서로의 집을 오가며 밥을 해 먹었어요. 함께 요리하고 같이 설거지하고 소파에 앉아 차 한 잔 마시며 이야기하는 시간들이 소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태수 씨 집에서 밥을 먹다가 과거 이야기가 나왔어요. 남편을 잃었을 때가 가장 힘들었어요. 혼자 남겨진다는 게 이렇게 외로운 줄 몰랐거든요.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태수 씨가 제 손을 꼭 잡아줬습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에요. 태수 씨도 힘든 시간이 많았죠? 그렇죠. 특히 동생이 아플 때는. 하지만 이제 괜찮아요. 미숙 씨가 곁에 있으니까요. 서로의 아픈 기억을 나누면서도 따뜻한 손길이 있어서 견딜 수 있었어요. 봄이 오면서 두 사람의 관계도 더 깊어졌어요. 매일 안부 문자를 주고받고 일주일에 몇 번씩 만났습니다. 미숙 씨와 함께 있으면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그래요. 이렇게 행복한 날들이 계속됐으면 좋겠어요. 공원 벤치에 앉아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오해로 힘들었던 시간들이 이제는 추억이 되었습니다. 그때 편지에 뭐라고 썼는지 기억하세요? 내가 더 일찍 다가섰다면 당신은 나를 믿어주었을까요? 이제는 믿어요. 태수 씨를 완전히 믿어요. 태수 씨가 제 뺨을 살짝 어루만져 줬어요. 어느 겨울 오후 따뜻한 햇살이 내리쫓던 날이었어요. 두 사람이 손을 잡고 거리를 걸으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이후 나는 다시 여자가 되었어요. 외롭지 않은 여자, 누군가를 믿고 기다릴 수 있는 여자가 되었습니다. 혼자라고 생각했던 인생에 이런 선물 같은 사람이 나타날 줄 몰랐어요. 태수 씨와 함께라면 앞으로의 시간들이 두렵지 않습니다. 겨울 햇살 아래서 두 손을 맞잡고 걸으며 저는 마음속으로 속삭였어요. 고마워요, 태수 씨. 저를 다시 한번 사랑할 수 있게 해줘서. 바다에서 시작된 인연이 이렇게 아름답게 피어나고 있었어요. 고졸 가정부였던 그녀에게 회장님이 월 1,000만 원을 제안한 이유. 알고 보니 눈물 나는 사연. 깊은 밤, 눈을 감고 잠을 청하려던 새벽 1시, 밖에 우당탕하는 소리가 나서 밖에 나가보니 그분이 끙끙대며 작은 신음을 내뱉었습니다. 저는 너무 당황해서 발을 동동 구르다가 얼른 정신 차리고 응급처치를 했습니다. 만약 제가 발견하지 못했다면 그분은 눈을 뜨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며칠 뒤 병실에서 깨어난 그는 저와 자녀들을 모두 모으고 말하기를. 이후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댓글 남겨주시면 여러분에게 따뜻한 행운이 찾아갈 거예요. 저는 윤지연입니다. 올해 55. 고등학교 졸업이 제 최종 학력이죠. 남편과 이혼한 지 벌써 10년이 넘었고
그 후로는 줄곧 가사도우미 일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됐어요. 짐이라고 해봐야 큰 것도 없죠. 옷가지 몇 벌과 낡은 가전제품들, 그리고 엄마가 남기신 몇 개 안 되는 유품들 뿐입니다. 박스를 하나씩 들춰보며 짐을 정리하던 중이었어요. 엄마의 옛날 물건들이 담긴 상자 맨 아래에서 낡은 편지 한 통을 발견했습니다. 봉투가 누렇게 발해 있었어요. 엄마가 돌아가신 지 벌써 몇 년이 지났는데 이런 편지가 있었다는 걸 처음 알았죠. 봉투 겉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삐뚤삐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서울 성북동 32번지 강 회장 댁. 처음 보는 주소였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익숙한 기분이 들었거든요. 마치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은 그런 느낌 말입니다. 편지를 열어보려다가 멈췄어요. 엄마가 평생 간직하고 계셨던 건데 함부로 열어봐도 될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호기심이 계속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는 왜 이 편지를 버리지 않으셨을까? 엄마는 평소에도 정리정돈을 잘하시는 분이셨어요. 필요 없는 건 바로바로 버리셨죠. 그런데 이 편지만큼은 끝까지 간직하고 계셨던 거예요. 며칠 동안 그 편지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일을 하면서도 밥을 먹으면서도 자꾸 그 주소가 떠올랐어요. 성북동 32번지 강 회장 댁. 결국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저는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는 마음으로 중얼거렸어요. 그냥 한번 가보자.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는 모르겠어요. 단순한 호기심이었을까요? 아니면 엄마에 대한 그리움 때문이었을까요? 분명한 건 그 순간 저에게는 그 주소를 찾아가야만 할 것 같은 강한 충동이 일었다는 겁니다. 가방에 편지를 넣고 집을 나섰어요. 지하철을 타고 성북동으로 향하는 내내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뭔가 중요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불안하기도 했어요. 혹시 괜한 일에 발을 들여놓는 건 아닐까 싶었죠. 저 같은 사람이 회장님 댁에 찾아간다고 하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성북동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기울어 가고 있었어요. 골목길을 따라 걸으며 주소를 하나씩 확인해 봤습니다. 32번지를 찾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한참을 헤매다가 지쳐서 근처 파출센터 앞 벤치에 앉았어요. 가방에서 물을 꺼내 마시고 있는데 센터에서 나오는 아주머니 두 분의 대화가 귀에 들렸습니다. 언니, 요즘 일자리 구하기 힘들지? 그러게 말이야. 그런데 여기 근처에 회장님 댁에서 가사도우미를 구한다는 얘기를 들었어. 조건이 좀 특이하다던데. 제 귀가 번쩍 뜨였어요. 혹시나 해서 다가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죠. 실례합니다. 혹시 어느 집인지 알 수 있을까요? 아, 성북동 32번지 강 회장 댁이야. 그런데 왜?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바로 제가 찾던 그 주소였거든요.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런 게 다 우연일까?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내내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단순히 엄마의 편지 속 주소를 확인하러 간 건데 하필 그 집에서 가사도우미를 구하고 있다니. 마치 누군가 저를 그쪽으로 이끌고 있는 것 같았죠.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지원해봐야 할까 말아야 할까? 솔직히 망설여졌어요. 회장님 댁이라고 하니까 왠지 부담스러웠거든요. 하지만 계속 일자리를 찾아 헤매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았습니다. 결국 용기를 내어 전화를 걸었어요. 차분한 목소리의 남성이 받더라고요. 내일 오후 2시에 오시면 됩니다. 짧고 간단한 통화였어요. 면접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담담했죠. 다음 날 정확히 2시에 그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큰 집이었어요. 오래된 한옥을 현대식으로 리모델링한 것 같았죠. 대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곧바로 문이 열렸어요. 7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성이 나타났습니다. 키가 크고 단정한 인상이었죠. 말이 적어 보였지만 눈빛만큼은 예리했어요. 윤지연 씨죠? 들어오세요. 거실로 안내받아 마주 앉았습니다. 강 회장이라고 자신을 소개하시더라고요. 생각했던 것보다 면접은 간단했어요. 경력이나 자격증 같은 건 거의 묻지 않았거든요. 대신 이상한 질문을 하셨어요. 밤에 잠이 깊은 편인가요? 보통입니다. 왜 그러시는지, 혹시 응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나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했지만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심폐소생술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자 강 회장의 표정이 조금 밝아지는 것 같았어요. 그럼 됐습니다. 자네가 밤마다 내 상태만 좀 확인해주면 좋겠소. 대신 월급은 1,000만 원 드리지. 귀를 의심했습니다. 1,000만 원이라고 하셨나요? 평소 받던 월급의 몇 배가 넘는 금액이었어요. 뭔가 잘못 들은 게 아닐까 싶어서 다시 물어봤죠. 죄송한데, 얼마라고 하셨나요? 1,000만 원입니다. 조건은 간단해요.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이 집에 머물면서 2시간마다 한 번씩 제 상태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저는 강 회장님 댁에서 일하게 되었어요. 처음 며칠은 생각보다 평온했습니다. 회장님은 항상 정중하셨고 저 역시 주어진 일을 묵묵히 해냈죠. 밤 10시가 되면 입주하고 2시간마다 회장님 방을 살짝 들여다보는 게 제 일이었어요. 숨소리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는지 체크하는 거였죠. 처음엔 어색했지만 금세 익숙해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들이 하나둘 생기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된장국을 끓여드렸을 때였습니다. 회장님이 국그릇을 들고 한참을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그러다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리셨어요. 이 냄새, 나 찍네. 별것 아닌 말 같았지만 저는 왠지 모르게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된장국이야 어디서나 비슷하게 끓이는 건데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며칠 뒤에는 더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제가 컵을 정리하다가 실수로 떨어뜨렸거든요. 반사적으로 몸을 숙여 컵을 주워 담으며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겼는데 회장님이 저를 유심히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 손짓, 어디서 봤던가. 이번에도 혼잣말이었지만 제게는 들렸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회장님이 저를 보는 눈빛이 그냥 가사도우미를 보는 시선이 아니었거든요. 마치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듯한 그런 표정이었어요. 설마 나를 누군가랑 착각하시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혹시 회장님께 제가 닮은 사람이 있는 건 아닐까요? 나이 드신 분들이 가끔 그러시잖아요. 돌아가신 가족을 다른 사람에게서 찾으시는 경우 말입니다. 하지만 확인할 방법은 없었어요. 회장님께 직접 물어볼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냥 제 착각일 수도 있었거든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어요. 회장님이 서재 정리를 부탁하셨습니다. 먼지가 많이 쌓인 책들을 닦고 서류들을 정리하는 일이었죠. 서재는 생각보다 넓었어요. 벽 한 면이 온통 책장이었고 오래된 서적들이 빼곡히 꽂혀 있었습니다. 한쪽 벽에는 액자들이 걸려 있었는데 대부분 회장님의 젊은 시절 사진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유독 눈에 띄는 사진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여성의 흑백 사진이었어요.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은은하게 미소 짓고 있는 모습이었죠.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는 순간 가슴 속에서 뭔가가 꿈틀거렸어요. 이상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인데 왠지 익숙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 순간 머릿속에 어렴풋한 기억 하나가 스쳐갔어요. 어릴 적 누군가가 제게 무언가를 건네주던 장면이었습니다. 따뜻한 손길과 함께 달콤한 사탕을 주시던 분이 있었던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 기억은 너무 흐릿했습니다. 꿈인지 현실인지도 분간하기 어려웠죠. 아니, 정말로 있었던 일일까요? 제가 너무 어렸을 때라 정확한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사진 속 여인의 얼굴을 보며 계속 그 기억을 붙잡으려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마치 안개 속을 헤매는 기분이었죠. 왜 자꾸 이런 기분이 드는 걸까? 점점 더 많은 의문이 생겨났어요. 우연히 찾아온 이 집, 엄마의 편지, 그리고 지금 이 사진까지 모든 게 연결되어 있는 것 같으면서도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도 평소와 다르지 않게 시작됐어요. 10시에 입주해서 회장님이 주무시는 걸 확인하고 거실 소파에 누워 있었습니다. 알람을 맞춰두고 2시간마다 한 번씩 확인하는 게 제 일과였죠. 새벽 3시쯤이었을까요?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깼어요. 뭔가 이상한 소리가 들린 것 같았거든요. 처음엔 그냥 꿈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다시 들어보니 분명 소리가 있었어요. 낮고 작은 신음소리였습니다. 회장님 방 쪽에서 들려오는 것 같았죠. 혹시 불안한 마음에 슬리퍼를 신고 조용히 회장님 방으로 향했어요. 문을 살짝 열어보니 침대가 보였는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회장님이 누워 계실 텐데 침대가 비어 있었거든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급하게 방문을 활짝 열고 들어갔습니다. 회장님, 회장님이 침대 옆 바닥에 쓰러져 계셨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손으로 가슴 부근을 움켜쥐고 계셨죠.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하지만 당황할 시간은 없었습니다. 예전에 배웠던 응급처치법이 떠올랐거든요. 먼저 회장님의 맥박을 확인했어요. 약하지만 뛰고 있었습니다. 숨도 가쁘게 쉬고 계셨죠. 심정지는 아닌 것 같았지만 상황이 심각해 보였어요. 119요? 응급 상황입니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어요. 주소를 말하고 상황을 설명하느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러면서도 회장님 상태를 계속 확인했죠. 의식은 없지만 맥박은 있습니다. 가슴을 잡고 쓰러져 계세요. 구급대원이 올 때까지 회장님 곁에서 기다렸어요. 맥박을 재고 호흡을 확인하고 계속 말을 걸어드렸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실 거예요. 곧 병원에 가실 수 있어요. 몇 분이 지났을까요? 갑자기 회장님의 맥박이 약해지는 게 느껴졌어요. 호흡도 불규칙해지고 있었죠. 안 돼. 그 순간 배웠던 심폐소생술이 떠올랐습니다. 주저할 시간이 없었어요. 회장님의 가슴에 두 손을 포개고 강하게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리듬에 맞춰 계속 눌렀어요. 땀이 흘러내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회장님의 생명이 제 손에 달려 있었거든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구급대원들이 도착한 거였습니다. 여기요. 급하게 소리쳤어요. 구급대원들이 들어와서 저를 대신해 응급처치를 이어갔습니다. 저는 한쪽으로 물러나 있을 수밖에 없었죠. 병원까지 따라갔어요. 응급실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정말 길게 느껴졌습니다. 계속 최악의 상황만 생각났거든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의사 선생님이 나오셨어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조금만 늦었으면 위험했을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의자에 털썩 주저앉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응급처치를 잘하셨네요. 덕분에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았어요. 의사 선생님의 칭찬이었지만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그저 멍한 얼굴로 앉아 있을 뿐이었죠. 손을 내려다봤어요. 아직도 회장님의 가슴을 누르던 그 감촉이 남아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끝에서 생명의 무게가 느껴졌어요. 회장님이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진 건 이틀 뒤였어요. 그 사이 저는 계속 병원에 머물렀습니다. 제가 보호자로 등록되어 있었거든요. 사실 처음엔 이상했어요. 왜 저를 보호자로 하셨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분명 가족이 있으실 텐데 말입니다. 하지만 회장님이 의식을 잃은 상황에서 누군가는 있어야 했죠. 병원 직원들도 저를 회장님의 가족으로 여기는 것 같았어요. 물어보는 일도 없었고 자연스럽게 상황을 설명해 주셨죠. 저도 굳이 정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셋째 날 일이 벌어졌어요. 오후 2시쯤이었나요? 병실 문이 벌컥 열리더니 정장을 입은 남녀가 들어왔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분들이었어요. 표정이 심상치 않았죠. 아버지, 남자분이 회장님께 다가가며 소리쳤어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회장님의 자녀분들이구나. 당신은 누구세요? 여자분이 저를 보며 날카롭게 물었어요. 목소리에 경계심이 가득했죠. 저는 가사도우미 윤지연입니다.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두 분의 표정이 확 바뀌었습니다. 가사도우미가 왜 여기 있어요? 보호자가 누구라고 했죠? 간호사가 들어와서 확인해 보니 제 이름이 보호자로 등록되어 있었어요. 그 순간 병실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가정부가 보호자예요? 남자분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소리쳤어요. 목소리가 커서 복도에까지 들릴 정도였죠. 아버지, 도대체 무슨 짓을 하시는 겁니까? 여자분도 분노를 감추지 못했어요. 회장님은 아직 완전히 깨어나지 못한 상태였는데 그 앞에서 큰 소리를 내시는 거였죠. 조용히 해주세요. 환자가.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지만 오히려 더 화를 내셨어요. 당신이 뭔데 우리한테 이래라 저래라 해요? 월급을 얼마나 받는다고 들었는데 정말인가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했어요. 어떻게 아셨을까요? 월 1,000만 원이 말이 됩니까? 남자분이 소리치며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이 사람이 아버지한테 무슨 짓을 한 거예요? 두 분이 저를 바라보는 시선이 너무 차갑했어요. 마치 제가 회장님을 이용해서 돈을 뜯어낸 사기꾼처럼 보시는 것 같았죠. 그게 아니에요. 저는 정말 변명하려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사실 저도 왜 그렇게 많은 돈을 주시는지 모르겠었거든요. 당장 나가세요. 우리가 아버지를 돌볼 테니까. 여자분이 손으로 문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차가운 목소리였죠. 하지만 나가라고 했어요. 결국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병실 밖으로 나왔어요. 복도에 서서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했죠. 아버지가 왜 이런 일을. 치매는 아니시잖아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가슴이 답답했어요.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그냥 주어진 일을 했을 뿐인데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병원 로비에 내려가 벤치에 앉았어요. 사람들이 오가는 걸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죠. 이름만 다를 뿐 사람은 다 같은 건데 혼잣말이 나왔어요. 저도 누군가의 딸이고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사람인데 왜 가사도우미라는 이유만으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 걸까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여기서 울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그저 조용히 앉아서 회장님이 괜찮아지시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저녁 간호사가 저를 찾아왔어요. 보호자분, 환자분이 깨어나셨어요. 찾으신다고 하네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회장님이 의식을 되찾으셨다니 정말 다행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됐죠.
자녀분들이 저에 대해 뭔가 말씀하셨을 테니까요. 병실로 들어가니 회장님이 침대에 반쯤 기대어 앉아 계셨어요. 얼굴에 생기가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지연 씨, 고마웠소. 첫마디가 고맙다는 인사였어요. 예상과 달리 따뜻한 목소리였죠. 괜찮으시다니 다행입니다.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어요. 정말 걱정 많이 했거든요. 자네 덕분에 살았소. 의사가 그러던데 조금만 늦었어도 위험했다고. 회장님의 눈빛이 진심으로 고마워하고 계신다는 걸 보여줬어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회장님이 갑자기 진지한 표정이 되셨어요. 뭔가 중요한 말씀을 하려는 것 같았죠. 지연 씨, 우리 아이들이 자네에게 상처가 되는 말을 했다고 들었소. 역시 아셨구나 싶었어요. 별것 아니라고 말씀드리려 했는데 회장님이 손을 들어 제지하셨습니다. 미안하오. 내가 설명을 제대로 못한 탓이지. 설명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회장님이 잠시 망설이시더니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사실 자네가 우연히 우리 집에 온 게 아니오.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무슨 뜻인지 감이 왔거든요. 내 아내가 세상을 떠나기 전 꼭 지켜보라던 아이가 있었소. 목소리가 조금 떨리고 계셨어요. 아내 이야기를 꺼내는 게 쉽지 않으신 것 같았죠. 그 아이의 주소를 적어뒀는데 편지에 적힌 주소 말이오. 자네가 들고 왔던 그 주소가 바로 아내가 남긴 마지막 주소였지.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숨이 막히는 느낌이었죠. 그러니까 그렇소. 자네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제가 우연히 찾아간 줄 알았던 그 집이 사실은 저를 기다리고 있던 곳이었다니. 하지만 저는 기억이 안 나요. 어릴 때 일이라. 당연하지. 자네가 6살 때였으니까. 6살. 그때 제 기억은 거의 남아있지 않았어요. 엄마와 함께 이사를 많이 다녔던 시기였거든요. 우리 아내가 자네 어머니와 친구였소. 어려운 시절을 함께 보낸 사이였지. 그제야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서재에서 봤던 그 사진 속 여인이 회장님의 아내셨던 거군요. 자네가 엄마 편지를 들고 온 걸 보고 확신했소. 아, 이 아이가 그 아이구나. 회장님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아내가 돌아가시면서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게 그 아이만큼은 꼭 지켜보라는 거였소.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자신도 몰랐던 기억 저편의 연결고리가 지금 이 순간을 향해 이어져 있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죠. 그래서 1,000만 원을. 돈이 문제가 아니오. 자네는 내가 지켜야 할 사람이니까. 눈물이 핑 돌았어요. 이 모든 게 우연이 아니었던 거예요. 엄마의 편지, 그 주소, 그리고 회장님과의 만남까지. 그런데 왜 진작 말씀해주지 않으셨어요? 자네가 부담스러워할까 봐서. 그냥 자연스럽게. 그게 좋을 것 같았거든. 회장님의 배려였던 거군요. 하지만 이제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겠지? 왜 자네가 이 집에 있어야 하는지. 고개를 끄덕였어요. 더 이상 의문이 없었죠. 이 모든 게 운명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 후 회장님이 퇴원하셨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회장님은 계속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뭔가 생각에 잠겨 계신 것 같았죠. 집에 도착해서 짐을 정리하고 있는데 회장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지연 씨, 잠깐 정원으로 나와 보겠소. 정원으로 나가니 나무 그늘 아래 오래된 벤치가 하나 있었어요. 회장님이 그곳에 앉으시더니 옆자리를 손으로 가리키셨습니다. 조심스럽게 옆에 앉았어요. 잔디밭 너머로 해가 지고 있었고 저녁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왔죠. 한참 동안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냥 정원을 바라보고 계시더라고요.
저도 덩달아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지연 씨, 갑자기 회장님이 입을 여셨어요. 목소리가 평소보다 조용했죠. 그동안 고생 많았소. 아니에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아니요. 당연한 일이 아니었어. 회장님이 저를 바라보셨어요. 눈빛이 진지했죠. 자네가 아니었다면 난 지금 여기 앉아 있지 못했을 거요.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하지만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죠. 지연 씨, 하나 묻고 싶은 게 있소. 네, 말씀하세요. 회장님이 잠시 망설이시더니 천천히 말씀하셨어요. 정식 계약은 그만둡시다.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혹시 제가 잘못한 게... 아니요, 그게 아니라... 회장님이 손을 저으며 말씀하셨어요. 계약이라는 게 너무 딱딱하지 않소? 돈 주고 받는 관계 말이야.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럼 저보고 그만두라는 건가요? 자네가 괜찮다면 그냥 내 남은 날들을 함께 걸어줄 수 있겠소? 예상과 다른 말이었어요. 그만두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가까워지자는 말씀이었죠. 계약서도 없고 월급도 정해지지 않은 관계. 그냥 가족처럼. 가족이라는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저에게 가족이라고 할 사람이 얼마나 됐나요? 하지만 그러면 제가 걱정 말아요. 자네가 필요한 건 다 챙겨드릴 테니까. 다만 이제는 고용주와 직원이 아니라 그냥 서로를 아끼는 사람으로 지내고 싶소. 회장님의 눈에서 진심이 느껴졌어요. 이분이 얼마나 외로우셨을지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죠. 어떻소? 부담스럽다면 예전처럼 해도 되고.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대답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처음엔 정말 돈 때문이었어요. 월 1,000만 원이라는 거액에 이끌려서 시작한 일이었죠. 생활이 어려웠고 당장 내일 걱정을 해야 하는 처지였으니까요. 그런데 언제부터였을까요? 돈보다 다른 게 더 중요해진 건 말이에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제일 먼저 회장님이 무사히 잠에서 깨어나셨는지가 궁금해졌어요. 아침 식사를 드시는 모습을 보면 안심이 됐고 저녁에 약을 챙겨 드시는 걸 확인하면 하루가 마무리되는 기분이었죠. 병원에서 생사를 오가는 회장님을 지켜봤을 때 저는 깨달았어요. 이분이 저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가 되었는지를요. 고맙소, 지연 씨. 회장님이 제 손을 살짝 잡으셨어요. 따뜻한 손이었죠. 제가 더 고맙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이분을 만나면서 제 인생에 의미가 생겼거든요. 누군가를 돌보고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된다는 게 이렇게 행복한 일인지 처음 알았어요. 해가 완전히 지고 있었어요. 정원의 어둠이 내려앉기 시작했죠. 하지만 마음만큼은 따뜻했습니다. 그렇게 계약 없는 관계가 시작된 지 벌써 반년이 지났어요. 주변 사람들은 자꾸 물어봅니다. 두 분은 무슨 사이세요? 마트에서 장을 볼 때도, 병원에 검진을 받으러 갈 때도, 동네를 산책할 때도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져요.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저희를 바라보죠. 가족인가요? 아니면 저는 대답하지 않아요.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거든요. 딸도 아니고 며느리도 아니고 그렇다고 단순한 가사 도우미도 아니고 이름을 붙이기 어려운 관계예요. 하지만 그게 중요한가 싶어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회장님 방문을 살짝 열어봅니다. 규칙적인 숨소리가 들리면 안심이 돼요. 그리고 조용히 부엌으로 가서 죽을 끓이죠. 회장님은 아침에 죽을 좋아하세요. 소화도 잘 되고 속도 편하다고 하시거든요. 처음엔 레시피를 몰라서 어설펐는데 이제는 회장님 입맛에 딱 맞게 끓일 수 있어요. 오늘 죽이 특히 맛있네. 회장님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씀하실 때가 가장 뿌듯해요.
작은 일이지만 누군가를 기쁘게 해드린다는 게 이렇게 좋은 일인지 몰랐거든요. 낮에는 함께 정원을 가꿔요. 회장님이 꽃을 좋아하셔서 화단에 여러 종류를 심었죠. 장미, 국화, 백일홍. 계절마다 다른 꽃들이 피어나는 걸 보면 마음이 평화로워져요. 지연 씨 손이 참 좋네. 꽃들이 예전보다 훨씬 잘 자라는 것 같아. 사실 저는 꽃에 대해 아는 게 별로 없어요. 그냥 회장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물을 주고 잡초를 뽑고 그런 일들을 할 뿐이죠. 저녁이 되면 함께 뉴스를 봐요. 회장님은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좋아하세요. 가끔 저에게 의견을 물어보시기도 하죠. 요즘 젊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서 저 같은 사람의 생각이 궁금하시다니 처음엔 놀랐어요. 하지만 이제는 자연스럽게 제 생각을 말씀드려요. 밤 10시가 되면 회장님은 주무시러 들어가세요. 저는 거실에서 책을 읽거나 뜨개질을 하며 시간을 보내죠. 그리고 2시간마다 한 번씩 방문을 살짝 열어서 확인해요. 숨소리, 맥박, 얼굴 색깔. 작은 변화도 놓치지 않으려고 해요. 그날 밤처럼 응급 상황이 또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가끔 회장님이 잠꼬대를 하실 때가 있어요. 아내 이름을 부르시거나 옛날 이야기를 중얼거리시죠. 그럴 때면 살짝 이불을 덮어드리고 나와요.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왜 계약도 없이 정해진 월급도 없이 이런 일을 하느냐고 물을 테죠. 설명하기 어려워요. 의무감 때문도 아니고 그렇다고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게 제 자리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회장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없으면 불안해하세요. 잠깐 마트에 다녀온다고 해도 언제 돌아오는지 물어보시죠. 너무 늦지 말고 와요. 걱정하시는 목소리예요. 마치 가족을 걱정하는 것처럼. 이름이 붙지 않은 관계. 하지만 확실한 건 서로가 서로의 숨을 지켜주는 사이라는 거예요. 회장님은 제가 홀로 살아가는 걸 지켜봐 주시고 저는 회장님이 건강하게 하루하루를 보내실 수 있도록 도와드려요. 그리고 그것이면 충분해요. 더 이상 다른 이름은 필요하지 않죠. 그저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사람, 그 정도면 되는 거예요. 내 나이 62세에 재혼, 한 달 만에 너무 후회했습니다. 인생 대차게 쪽박 찼습니다. 행복한 인생을 위해 재혼을 했지만 지독한 선수에게 걸려들었지 뭐예요. 사실 여기저기서 그 사람을 조심하라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생각대로 밀어붙였습니다. 제 인생이고 제 삶이니까요. 또한 인생을 살면서 저다운 선택을 한 적이 없기도 했었죠. 하지만 들려오는 소문을 고려하지 못하고 성급한 제 마음을 돌보지 못한 것의 대가는 너무나 컸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남성이든 여성이든 재혼을 생각하고 계시다면 제 얘기를 한번 끝까지 들어보세요. 이야기 시작하기 전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댓글 남겨주시면 여러분에게 따뜻한 행운이 찾아갑니다. 저는 조미라입니다. 올해 62살이죠. 남편과 사별한 지 벌써 7년이 흘렀어요. 초등학교 교사로 35년을 일하다 정년 퇴직하고 지금은 순천 외곽에 있는 작은 상가 건물에서 조용히 살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있어요. 1층부터 3층까지 각 호실을 돌아보며 전등은 잘 들어오는지, 문단속은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거죠. 부모님께서 물려주신 이 건물이 저에겐 전부거든요. 월세 수입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어요. 하루 종일 혼자 있다 보니 외로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2번은 등산 모임에 나가고 복지관에서 하는 요리교실도 다니죠.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면 그나마 시간이 빨리 가더라고요.
그런데 지난달 어느 날이었어요. 오전 10시쯤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나가보니 키가 크고 단정한 인상의 남자분이 서 계시더라고요. 나이는 50대 후반 정도로 보였어요. 정한수라고 자기소개를 하면서 1층 빈 상가에서 반찬 가게를 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말투가 참 조심스럽고 예의 바르게 느껴졌어요.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됐는데 혼자 산다고 하더라고요. 계약을 마치고 나서 정한수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같으신 분이 계셔서 든든하다고요. 그 말이 제 마음을 묘하게 흔들더라고요. 오랫동안 누구에게도 든든한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다음 날부터 정한수는 가게 정리를 시작했어요.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니 성실한 사람이구나 싶었습니다. 가끔 마주치면 깍듯하게 인사를 하고 무거운 짐이 있으면 먼저 나서서 도와주더라고요. 어느 날 저녁 정한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혼자 드시기 아까운 반찬을 만들었다며 작은 그릇에 담아서 가져다 주시더라고요. 콩나물 무침이었는데 간이 딱 제 입맛에 맞았어요. 그때 정한수의 눈빛을 보니 뭔가 외로워 보였어요. 저와 비슷한 외로움이 느껴졌다고 할까요? 그 순간 이상하게 마음이 짠해지더라고요. 혼자 밥 먹는 게 이렇게 서글픈 일인지 그때 새삼 깨달았습니다. 7년 동안 매일 혼자 먹었는데 그날따라 유독 젓가락이 무겁게 느껴졌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도 자꾸 정한수 생각이 났어요. 이 나이에 뭔 생각을 하고 있나 싶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오랜만에 누군가를 의식하고 있는 제 모습이 신기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평소처럼 건물 주변을 한 바퀴 돌며 점검을 하고 있었어요.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비추는 골목길에서 누군가 앉아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가까이 가보니 정한수였습니다. 가게 셔터를 내리다가 발목을 삐끗했나 봐요. 한쪽 다리를 절뚝거리며 계단에 주저앉아 있더라고요. 얼굴이 찌푸려져 있는 게 아파 보였어요. 어머, 정한수 씨 괜찮으세요? 다급하게 다가가서 물어보니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일어서려고 하는데 얼굴이 하얗게 질리는 게 보였어요. 이런 걸 그냥 지나칠 수는 없었죠. 집에 올라가세요. 얼음찜질 해드릴게요. 처음엔 괜찮다고 사양하더니 제가 단호하게 말하니까 결국 따라왔어요. 계단을 올라가는 동안 정한수가 아파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짠했습니다. 집에 들어와서 정한수를 소파에 앉히고 냉동실에서 얼음을 꺼내 수건에 싸서 발목에 올려놓았어요. 그러고 나서 부엌으로 가서 간단하게 라면을 끓였죠. 계란도 하나 넣고 파도 썰어서 넣었어요. 배고프셨을 텐데 간단하게나마 드세요. 라면 한 그릇을 건네니까 정한수의 눈빛이 이상하게 흔들리더라고요. 한 수저 뜨더니 갑자기 눈물이 글썽글썽해지는 거예요. 선생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뭔가 말하려다가 잠시 멈추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돌아가시고 이렇게 따뜻하게 밥 먹은 건 처음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이 사람도 저처럼 혼자구나 싶었죠. 저는 혼자입니다. 그렇게 조용히 말하는 정한수의 모습을 보니 제 눈시울도 뜨거워졌어요. 왜 그렇게 마음이 아프던지요. 혼자 사는 게 이렇게 외로운 건데 서로 위로가 될 수 있다면 그것도 나쁘지 않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날 밤 정한수는 발목이 나을 때까지 소파에서 잠들었어요. 저는 이불을 가져다 덮어드리고 중간중간 얼음찜질도 갈아주었죠. 오랜만에 집에 사람 소리가 나니까 참 따뜻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다음 날 아침 정한수가 발목이 많이 나았다며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내려갔어요.
그런데 점심시간쯤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나가보니 정한수가 작은 봉투를 들고 서 있더라고요. 어제 너무 감사했습니다. 작은 선물이에요. 봉투 안에는 손으로 직접 쓴 편지가 들어 있었어요. 글씨가 참 단정하더라고요. 편지를 펼쳐보는데 가슴이 두근두근했습니다. 이 나이에 다시 누군가를 따뜻하게 느낄 줄은 몰랐습니다. 선생님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그 글귀를 읽는 순간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이런 마음을 언제 마지막으로 느껴봤나 싶었죠. 편지를 가슴에 꼭 안고 혼잣말했습니다. 이 사람, 나랑 닮았네. 정말 그랬어요. 혼자 지낸 외로움, 누군가와 함께하고 싶은 마음. 저와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순간 제 마음속 어딘가에서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편지를 받고 난 후부터 정한수와의 관계가 달라졌어요. 매일같이 안부를 묻고 가끔 맛있는 반찬을 만들어서 갖다 주곤 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정한수를 기다리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했어요. 어느 날 저녁 정한수가 치킨을 사들고 올라왔어요. 혼자 먹기엔 너무 많아서요라고 하면서 말이죠. 함께 치킨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정한수가 갑자기 진지한 표정을 지었어요. 선생님, 목소리가 평소보다 떨리고 있었어요. 뭔가 중요한 말을 하려는 것 같았죠. 선생님, 혼자 오래 사셨잖아요. 저도 그래요. 정한수의 눈빛이 간절해 보였어요. 제 손을 조심스럽게 잡더라고요. 우리 이제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면 안 될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설렘과 동시에 불안감도 몰려왔습니다. 이렇게 빨리 이런 말을 해도 되는 건가 싶었거든요. 정한수 씨, 말문이 막혔어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마음 한편으로는 좋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너무 갑작스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밤마다 뒤척이면서 생각해 봤어요. 이 나이에 새로운 사랑이 가능한 걸까요? 아니면 그냥 외로움 때문에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결국 딸 하늘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해외에 있어서 자주 통화는 못하지만 이런 중요한 일은 상의해야겠다 싶었거든요. 하늘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하늘이의 목소리에서 걱정이 느껴졌어요. 결국 정한수와 있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하늘이의 반응이 예상과 달랐어요. 엄마, 너무 빠른 거 아니에요? 만난 지 얼마나 됐다고. 목소리가 차갑게 느껴졌어요. 그런 말 쉽게 하는 사람, 요즘 세상에 많아요. 조심하셔야 해요. 딸의 말을 듣고 있으니 기분이 복잡했어요. 걱정해주는 마음은 알겠는데 왜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하는지 서운했거든요. 하늘아, 엄마도 생각이 있어서 하는 말이야. 엄마,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 보세요. 혹시라도 다른 목적이 있는 사람이면 어떡해요? 전화를 끊고 나서 마음이 더 혼란스러웠어요. 딸 말이 틀린 건 아니지만 왜 이렇게 반대만 하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며칠 후 정한수가 다시 찾아왔어요. 제가 고민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선생님, 제가 너무 성급했나요? 조심스럽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사실 혼인신고를 먼저 하면 어떨까 생각해 봤습니다. 혼인신고요? 갑작스러운 말에 당황했어요. 혼인신고 먼저 해두면 법적 보호도 되고 나중에 혹시 자녀분이 반대해도 정식 부부로 설득할 수 있어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더 복잡해졌어요. 한편으로는 확실한 약속을 해주려는 것 같아서 고맙기도